17-2 상황 읽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제소금지,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기판력, 다 사건의 동일이 전제가 돼요. 사건의 동일이 전제가 되는데 이건 결국 사건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두 주체인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객체인 소송물이 동일하고가 기본 이 틀이죠. 그래서 중복된 소재기가 금지되죠.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데 똑같은 사건이 나오면 금지되죠. 그 다음에 이미 똑같은 사건의 전소가 확정됐으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된다라는 뭐 개념은 있지만 하여튼 그 상태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나오면 기판력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려는 이 제소금지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컨대 기판력으로 얘기한다면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눈에 뻔히 동일한 당사자, 눈에 뻔히 똑같은 사건 이렇게 나오면 뭐 그게 기판력에 아주 본격적인 그거에 딱 맞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사실 그런 게 우리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약간 한계 벗어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제도의 취지상 걸어야 되느냐 마느냐 되느냐 갖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똑같은 사건 똑같은 소송, 예컨대 중복제소를 얘기할 때 어떤 사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또 똑같이 또 왜 내요? 소송에 매니아인지 미친놈 아니고서는 그거 뭐 똑같은 거 왜 해요? 똑같은 거 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사건을 한다라는 것은 퍼펙트한 중복제소는 딱 맞지.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게 비용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과서적으로 또는 닥치는 문제 해결에서는 이 중복제소의 취지상, 기판력의 어떤 작동의 어떤 취지상 이걸 걸어야 되느냐 마느냐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거 갖고 또 우리가 연습한달까 이게 해결하려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의 동일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쟁점이 됐던 게 뭐야?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당사자는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 당사자급으로 처리되는 게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낸 소송과 채권자가 그 대의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채권을 대의소송으로 낸 상황이 중복제소에서도 문제되고 기판력에서도 문제되고 여기서도 문제되는 거야. 그제? 그 다음에 객체를 둘러싸고는 너무나 뻔한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사건은 안 되고 눈으로 볼 때는 좀 다른데 혹시 이것을 기판력 등으로 걸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이런 거를 놓고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 예컨대 전원합의체 판결에 하나 나왔던 게 뭐야? 수인의 순차 이행된 등기에 대해서 애초에 주인이 찾겠다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 각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이제 이걸 찾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 마지막 지금 등기된 사람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찾을 수 있는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깨지고 확정됐는데 이번에 다시 슬쩍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나왔을 때 말소등기 청구와 이전 등기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갖고 검토한다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면 되는데 이건 사실상 반복적인 소송으로 봐서 규제하고 싶다라고 해서 예컨대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송물에 있어서 실질상 동일한 사건이다, 동일한 소송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하면서 규율을 하잖아. 그렇잖아. 눈으로 볼 때는 말소등기와 이전 등기는 사건이 틀려, 소송물이 틀려, 등기도 틀리잖아, 등기 방식도 틀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케이스에서는 이미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깨져놓고 소유권에 이제 원래 소유권자가 원인무효의 어떤 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소유권으로 등기된 사람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깨지고 나서 이번에는 슬쩍 진정명의 회복으로 해서 이전 등기로 찾겠다고 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할 때 그 경우에 소송물의 동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판력을 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한계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취지상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서의 영역을 자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나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소속물은 그게 제일 퍼펙트하지만 그건 우리의 지금 이렇게 연습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당사자 동일이 문제되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채무자의 소송이 있는데 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의소송을 냈을 때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을 대의소송으로 낸 이 경우에 이 소송과 이 소송이 다행히 이 소송이 없었으면 모를까 이 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게 중복재소냐 라고 했을 때 중복된 소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죠. 어디서 이미 이런 것을 봤냐면 3-3에서부터 벌써 앞에서부터 왜 3-3에서부터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게 당사자 적격에서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서의 채권자 대의소송에 위치를 부여하니까 민사법 259조의 중복된 소재기에 있어서의 부분 이전에 당사자 적격의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소송이 지금 계속 이 틀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매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그럼 기판력에 있어서는 기판력과 관련된 조문은 아까 중복된 소재기는 259조고 기판력에 관한 것은 218조, 주관적 범위에 관한 것은 218조인데 218조 3항을 보면 소송 담당 같은 것을 머리에 이제 떠올린다면 그 받은 판결은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원래의 이익 기속, 원래의 그 권리, 그 주체, 이익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할 때 이게 소송 담당과 관련된 건데 예컨대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친다. 아직 선정 당사자 안 배워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선정 당사자가 그런 선정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거. 지금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거.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장면을 이것을 먼저 얘기해서 기판력을 얘기한다면 요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컨대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확정됐다면 요 채권, 요게 소송물로서 요 채권을 채무자가 원고가 된 건 아니고 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낸 거지만 패소했으면 채무자가 다시 이것을 내는 데 대해서 기판력이 걸리겠느냐 부분서 218조 3항을 그대로 거기다 적용을 하면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제한 없이 걸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요? 이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소송의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요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고 민법에서도 나오고 소송법에서 나오는데 그 중요한 게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중요한데 조문적인 처리라면 그냥 제한할 필요 없는데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한편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 민사소송법의 틀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잖아요. 이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채권자가 소송 낸 것에 대해서 곧바로 판결의 효력을 패소한 판결, 자기 채권인데 누가 내 채권자라고 하면서 낸 판결의 효력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틀에서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손도 못 쓰고 잘못하다 자기 채권 날아가는 거예요. 기판력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가 절차 보장을 받지 아니한 채 자기 채권을 날리는 이 점에 대해서 그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알았을 때라는 것은 그래도 자기 채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 소송에 저번 때 우리가 사후의 인지 청구에서 자기가 지금 소송 바깥에 있는데 자기 권리에 이해관계 있는 것이 막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알았으면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할 거라는 거죠. 근데 몰랐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거기서 벌어진 것의 패소 결과를 나중에 자기 채권을 행사하려는데 그런 판결이 있어가지고 깨진 판결이 있으니까 자기가 벌려놓은 것도 아닌데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와서 너 못 낸다. 기판력에 걸린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 75년도의 절중년 판결이 당사자의 절차 보장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편 제소금지에서도 역시 지금 판례가 어떻게 보느냐.
그거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 대위 소송의 틀 속에서의 제소 금지를 한번 구상해봐요. 지금 중복 제소 기판력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채무자가 선행이냐 채권자 대위 소송이 선행이냐까지를 갖고 엎치락뒤치락 상황을 얘기해봤는데 제소 금지에서 지금 채권자 대위 소송이 선행되면서 채무자가 그 소치하적인 상황에 제소 금지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정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구상해 보세요. 지금 제소 금지적인 상황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박혜원 구상해 보세요. 상황 설정. 채권자 대위 소송이 선행돼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냈어요. 편의상 갑을병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갑이 채권자고 을에 대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이제 그래서 을을 갑에 대해서는 채무자라고 표현하고 병을 제3채무자라고 표현해요.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편 건너뛴 제3의 어떤 채무자죠. 이게 채권자죠.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이 채권자 갑이 자기의 채권, 그것을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존 채권을 위해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대의, 그것을 소송상 행사할 때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고 하죠. 물론 등기소송에서는 이게 유용되고 있는데 이때 금전적인 청구에서는 을이 별다른 자력이 없다, 무자력 이런 것을 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대의 소송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냈는데 1심에서 판결을 받고 항소까지 한 상태에서 무언가 이유 때문에 갑이 소를 취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소를 취하했는데 그렇게 해서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는데 손태곤 그런데 만들어 보세요. 제소금지적 상황. 취하했는데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그렇죠. 을이 병에게 자기 채권에 요 채권의 소송을 낸 거죠. 눈으로 보는 주체는 앞에는 갑이 원고고 을이 지금 그림상은 내가 등장시켰지만 을은 소송에서는 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지금 3학년 뭐 소장이나 판결문 보면 을은 실제 소외인처럼 해가지고 주문에 등장한다든지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도로 특정하는 이런 기재례 같은 거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학년은. 을은 실제는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사자급으로 뭔가 이야기를 펼칠 수밖에 없죠. 갑이 병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냈던 소송과 두 번째 소송은 을이 병을 상대로 하니까 눈으로 보는 주체는 틀린데 이게 제소금지적인 상황에서 신송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실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동력 어떤 식으로? 현역의 주관적 보호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에는 그 취하될 때 채무자에 대해서도 제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되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판력과 마찬가지 논리라는 거죠. 알았을 때 이런 제소금지적인 상황에서 알았을 때 그 채무자가 제소금지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없지 않아 있죠. 여기도. 갑이 버리려 놓은 일을 왜 을이 독박 쓰냐 뭐 이런 꼴의 논리죠. 그런 입장에서는 안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제소금지에 있어서 효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실무적 입장은 알았을 때는 약간 그 기판력의 절충적 입장에 무조건적으로는 안 하고 알았을 때 해서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정도의 제소금지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채권자 대위 소송이 문제되는데 실제 이 7-2의 문제는
좀 복잡한 듯해요.